폐가에서 발견된 이름 없는 일기장. 2022년 9월 한 폐가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한 권. 표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7년간 방치된 집, 그 안에서 누군가는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던 그 집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22년 9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7년째 주인 없이 방치된 그 집을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날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 2명이 담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든 햇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그 공간.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거실을 조심스럽게 걷던 아이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놓여있는 낡은 일기장 한 권. 표지에는 어떤 이름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죠. 나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군가의 소설 습작이나 오래된 창작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기장을 집으로 가져간 아이들의 부모가 그 내용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일기장 속 내용이 이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마을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의 이야기. 2019년 겨울 숲속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방치 차량 사건. 2021년 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새벽 발소리 소문까지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그녀는 안전하다. 여기에 있는 한 세상은 그녀를 해칠 수 없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가를 정식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려진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형사팀이 폐가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2시간 후였습니다. 7년간 방치되었다는 집치고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지문이 너무 선명했고 거실 바닥 일부에는 최근 누군가 걸었던 것 같은 발자국 흔적도 있었죠. 누군가 여기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선임 형사의 말에 팀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본격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은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쌓인 먼지뿐.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형사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작은 방 하나의 벽면 일부가 유독 깨끗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먼지가 쌓이지 않은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 벽을 두드려 보니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벽 안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죠.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벽지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방음제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최소 몇 개월 이내에 교체한 겁니다. 감식 반원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방음제를 걷어내자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손전등을 비추자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통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비좁은 공간, 축축한 공기, 그리고 깊은 어둠. 약 20m 정도를 내려가자 통로는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집 뒤편 숲속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키 정도 높이의 바위 틈. 겉에서 보면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죠. 누군가 이 통로를 이용해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것도 최근까지. 형사들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간 페이지에서 섬뜩한 문장을 발견했죠. 외부는 위험하다. 여기서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 이 집은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일기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종이에 묻은 미세 섬유, 잉크의 성분, 필체의 특징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죠. 그리고 이틀 후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일기장 종이 사이에서 검출된 미세 섬유. 그것은 일반적인 종이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방음 천의 조각이었죠. 이 재질은 이 지역에서 단 한 곳에서만 사용합니다. 감식 반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목공 공방, 하늘결 작업실. 그곳의 주인은 정효상 64세.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그는 조용하고 친절한 동네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죠. 하지만 형사는 그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의 사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목적 감금 의혹 사건. 당시 정효상은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작업실에 머물게 했다가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머물렀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죠. 당시 담당 형사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정효상은 더욱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형사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장을 신청합니다. 공방 전체를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형사들은 하늘결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정효상은 평소처럼 작업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을 보자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정효상 씨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방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목재들, 벽에 걸린 연장들, 선반 위에 완성품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안쪽, 창고로 이어지는 문. 그 문을 열자 쌓여있는 목재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하나하나 상자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가장 큰 상자 아래에서 족쇄 한 쌍, 오래된 밧줄 뭉치, 접이식간이 침대, 그리고 찢어진 여성 신분증 파편.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효상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효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상처받았어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효상 씨, 감금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정효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정효상이 체포된 직후 형사팀은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통로의 끝, 숲속 바위 틈. 그곳에서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사들은 탐지견과 함께 숲속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바위 주변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들, 나무 뿌리 사이. 그리고 한 형사가 외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큰 바위 아래 나무 판자로 덮여있는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판자를 걷어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은신 공간이었죠. 형사들은 긴장한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구석, 담요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 한 명. 경찰입니다. 괜찮습니까? 여성은 빛에 눈을 가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구급차.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요. 응급구조팀이 도착했고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지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박서연, 29세. 2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치과 위생사였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어요. 퇴근길에 차가 고장나서 근처 공방에 도움을 요청했죠. 정효상은 친절하게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차를 고쳐주겠다며 작업실로 데려갔죠. 차를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기억이 끊겼어요. 깨어났을 때 그녀는 폐가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효상은 매일 통로를 통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죠. 밖은 위험해. 여기가 안전해.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처음엔 저항했어요. 소리도 지르고 탈출도 시도했죠. 하지만 지하실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고 출구는 밖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게 됐어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정효상은 그녀에게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매일 오늘 하루도 안전했다고 쓰라고 강요했어요. 그게 그 일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박서연의 진술은 일기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정효상은 세상은 위험하다는 강박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금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감금과 보호의 개념은 완전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팀은 즉시 과거 실종 사건 기록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정효상의 공방, 폐가, 숲속 은신처 모두에서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박서연 외에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6년 실종된 여성은 6개월간 감금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했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실종 신고된 여대생은 1년간 감금되었다가 정효상의 실수로 탈출했지만 이미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효상이 자신들을 다시 찾아올까봐. 마이너스. 재판정에 선 정효상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금, 상해, 불법 감시, 주거침입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고 정효상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기장은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고 폐가 뒤편의 비밀 통로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이웃, 친절하고 조용했던 그 사람, 마을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그 어르신, 우리가 본 그의 모습은 진짜였을까요? 한 주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가장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폐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빈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던 건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빼앗았던 그 왜곡된 시선. 박서연과 다른 피해자들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들은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나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정효상은 정말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왜곡된 신념은 그곳에 남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경계하라고. 보호라는 가면 뒤에 통제를 주시하라고. 이것이 버려진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